조선 후기에 접어든 어느 산골 마을, 안개가 잦은 청개골에는 최복덕이라 불리는 아전이 있었습니다. 성이 최씨오, 이름은 복덕이었으나 그 이름처럼 살아가는 법은 모르는 사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비꼬아 최복덕이 아니라 최복지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살아온 삶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죠. 최복덕은 작은 관직을 등에 업고 세금을 걷는 일에 있어서는 마을 사또보다 더 엄격했습니다. 곡식이 모자란 집에도 벌금을 매기고 늦은 납부에는 이자를 붙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울면 이놈들아, 이러다 망태 할아버지 대신 내가 데려간다 하며 호통을 쳤기에 아이들은 그의 발소리만 들어도 도망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된 데에는 그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새 책방에서 글을 읽으며 성균관 유생을 꿈꾸던 총명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큰아버지가 죄를 지어 동생인 복직의 아버지까지 삭탈관직을 당하면서 집안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고, 그 충격에 돌아가신 아버지 대신 홀어머니를 모시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군관 자리에 줄을 대야만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세상을 원망했고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것을 신념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권세 앞에서 약한 백성을 핍박하는 심술쟁이 아전으로 변해간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최복덕은 사람들에게서 쌀 5가마를 거둬들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한데 갑자기 노파가 헐떡이며 쫓아와 눈물을 흘리면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으리, 그건 제 손주 먹일 쌀이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건 내 사정이니라. 그렇게 제때 전세를 냈으면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 아니냐? 에이, 고얀 놈 같으니라고. 노파의 울부짖는 목소리가 골목을 가로질렀지만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갈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을 무렵이었습니다. 부엌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쾅 찰그락. 무언가가 뒤엉키고 엎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최복덕은 깜짝 놀라 일어나 등불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쌀독 뚜껑이 열려 있었고 쌀이 반쯤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 노인네가 급기야 집까지 찾아와서 쌀을 훔쳐가는구나. 내 이것을 가만두지 않겠다. 복덕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한참을 달리던 그는 어느새 귀살개울 앞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는 짙은 안개가 자욱이 깔려 있었고 발끝을 휘감는 냉기가 어딘지 모르게 불길했습니다. 귀살개울은 예로부터 도깨비가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마을의 노인들은 밤마다 안개가 피면 도깨비가 나타나 악한 일을 골라 혼을 낸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최복덕은 그 말을 비웃으며 이렇게 말하던 자였습니다. 에이, 어르신들, 그거 다 허튼 소리 아닙니까? 도깨비가 정말 있다면 이 못된 최가놈을 제일 먼저 데려갔겠지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멀쩡히 잘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가 지금 바로 그 귀살개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쌀을 훔쳐간 범인을 쫓아 이곳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문득 어르신들의 말이 머리를 스쳤고 그의 오금은 절로 저려왔습니다. 그러나 도둑놈을 기어이 붙잡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는 이를 악물고 다리 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다리를 막 건너려던 최복덕은 그만 발을 헛디뎌 강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강은 깊지 않아 그는 물속에서 허우적대다 겨우 정신을 가다듬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물을 털고 주위를 둘러보던 그의 시선 끝에 흰 무명천을 입은 누군가가 서 있는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순간 그는 직감했습니다. 저자는 분명 쌀을 훔쳐간 노파의 아들이다. 최복덕은 이를 악물고 조용히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이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내의 얼굴은 유난히 창백했고 눈이 하나만 달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그 사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늦은 밤에 우리 구역에 겁도 없이 들어오다니 내 놈도 간이 무었구나. 하지만 못된 만큼 담력도 컸던 최복덕은 오히려 소리치며 따졌습니다. 어디서 건방지게 못된 잡것이 감히 사람을 가로막는 것이냐? 어서 비키거라. 그러자 도깨비는 입꼬리를 천천히 비틀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치고는 참으로 당돌하구나. 그러면 너의 그 용기는 높이사 도깨비의 동굴로 너를 데려가겠다. 그러니 거기에서 재미있게 놀아보자꾸나.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도깨비는 최복덕을 번쩍 들어 올리더니 어깨에 메고 안개 속으로 휙 사라졌습니다. 최복덕이 눈을 떴을 때 그는 알 수 없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촛불도 등불도 없는 그곳은 빛 대신 희뿌연 안개와 검붉은 기운이 맴돌았습니다. 두 눈을 깜빡이며 일어나려는 순간 뭔가가 그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이제 일어났느냐? 목소리는 낮고 굵었으며 탁 트인 공터에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바위 틈 사이로 검은 그림자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더니 최복덕을 동굴 중앙으로 끌어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도깨비 수십이 반원 형태로 둘러앉아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는 외눈박이 도깨비가 위엄있게 서 있었습니다. 자, 여봐라. 이자가 바로 백석의 피를 쥐어짜던 그 최복덕이라 하노라. 무슨 헛소리냐? 나는 백성을 괴롭힌 적이 없다. 내게 덮어씌우지 마라. 최복덕이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외눈박이 도깨비가 고개를 천천히 갸웃하며 비웃듯 말했죠. 거짓말인지 참말인지는 곧 드러나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실의 거울로 들여다보면 간단한 일이니까 말이야. 도깨비 중 하나가 낡은 청동 거울을 가져왔습니다. 손바닥만한 그 거울은 처음엔 뿌옇게 흐려져 있었지만 최복덕이 얼굴을 가까이 대자마자 그 표면이 물결치듯 요동치더니 곧 선명한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그 영상 속에는 그의 과거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곡식이 없어 눈물 흘리던 노인을 쫓아내던 날, 아이의 장례식장에서 이자를 독촉하던 모습, 우물가에서 여자아이의 손에 들린 쌀독을 걷어차던 기억까지. 숨기고 싶던 장면들이 낱낱이 펼쳐졌습니다. 최복덕은 안색이 창백해지며 중얼거렸습니다. 그건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외눈박이 도깨비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충분히 먹고 살만한데도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질렀다는 핑계를 대는 건가? 이놈이 어디서 거짓말을 하느냐? 못된 놈! 벌을 달게 받거라! 그 순간 거울 속 최복덕의 코가 천천히 그리고 길게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코끝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났고 그 광경을 본 도깨비들은 다시 한번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하하하! 봐라! 이게 바로 내 거짓의 무게다! 도깨비 하나는 최복덕의 길게 늘어진 코를 낚싯대처럼 잡아당기며 장난을 쳤고 다른 도깨비는 그의 코에 동아줄을 묶고 그것을 잡아당기며 춤을 췄습니다. 그 장면을 본 도깨비 대장마저도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최복덕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자신의 손으로 코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굴욕감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최복덕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마음속에서 무언가 꺼끌꺼끌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움과 창피함, 그리고 이상하게도 처음 느껴보는 후회였습니다. 잘생긴 내 코가 대체 어떻게... 외눈박이 도깨비가 조용히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그러게 왜 거짓말을 했느냐? 내가 못된 짓을 일삼고도 뉘우치지 않고 거짓말을 하니 이렇게 된 것이니라. 그러더니 그는 슬며시 최복덕에 늘어진 코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 속으로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라고 생각하고 있지? 하지만 그렇진 않느니라. 내가 말한 대로만 살면 코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이고 어르신,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다행입니다. 참말로 다행입니다. 갑자기 공손해진 최복덕의 언행을 본 도깨비는 입가에 미소를 짓고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코의 무게는 내 죄의 무게와 같느니라. 그러니 내가 저지른 일들을 인정하고 그 죄를 씻을 만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말이지. 말 그대로 착한 일을 해서 내 죄를 씻어내라는 말이야. 말이 끝나자 도깨비 무리 사이가 갈라지며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 너머에는 안개로 자욱한 숲과 작은 입구가 보였습니다. 외눈박이 도깨비가 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있는 문을 나서면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니 돌아가서 선행을 하면서 내 죄를 조금씩이나마 씻어내거라. 하지만 이것 또한 명심하거라. 돌아가서도 내가 또다시 거짓과 욕심으로 살면 이번엔 코만 늘어나지 않을 것임을. 도깨비들 사이에 퍼졌던 웃음은 서서히 사그라들고 엄숙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최복덕은 두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며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살아온 지난날이 부끄럽구나. 앞으로는 달라지겠다. 아니, 반드시 달라져야겠지. 그 말과 함께 그는 한 걸음씩 조심스레 도깨비들이 비켜준 길을 따라 걸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의 코는 아주 조금, 거의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약간 짧아져 있었습니다. 동굴에서 빠져나온 뒤 최복덕은 깊은 산속에서 홀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그는 곧장 자신이 일하던 관아로 향했습니다. 그러고는 남아있던 세금 장부를 꺼내들고 그동안 부당하게 거둔 세금의 목록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이자까지 붙여 징수했던 이들의 이름 옆에는 직접 찾아가 용서를 빌 사람으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자신이 괴롭힌 백성들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용서를 빌기로 했죠. 하지만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의 코는 여전히 비정상적으로 길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아픈 사람이나 병 걸린 사람처럼 대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기로 했습니다. 흰 무명천을 네모나게 찢어 눈과 코만 빼고 얼굴 전체를 가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 마치 흰 천으로 얼굴을 가린 도깨비처럼 보였습니다. 복면을 쓰고 마을로 나선 첫날 밤, 그는 쌀 한 바구니를 들고 마을 외곽의 초가집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몇 해 전 자신이 전세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2배의 세금을 매겨 울음바다로 만든 집이었습니다. 그는 문 앞에 조용히 쌀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미리 준비한 편지를 남겼습니다. 거기에는 죄송하다는 짧은 말만 써 있었죠. 이후에도 그는 밤마다 복면을 쓴 채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조용히 숨어 지내며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하던 관아에서 사람이 찾아오면 알 수 없는 전염병에 걸렸다고 둘러대어 다시는 얼씬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복덕은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만큼의 무거운 대나무 바구니를 들고 골목을 누볐습니다. 마을엔 곧 소문이 돌았습니다. 밤마다 정체불명의 도깨비가 남몰래 쌀을 놓고 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장난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쌀이 정갈하게 담겨있는 자루나 바구니를 받은 사람들에 의해 사실임이 밝혀졌습니다. 이게 도깨비의 장난인가? 뭔가 하는 그것인가? 도깨비라 했지만 딱 보아하니 사람인데 뭘 그래? 이렇게 정성스럽게 죄송하다는 편지를 남겨두고 가는 도깨비가 어디 있다고? 근데 말야, 이 글씨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누구더라? 맞다, 맞아. 그 못된 복지. 그놈아, 글씨체인데. 이건... 에이, 뭔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그 못돼 처먹은 양반이 남을 위해서 밤마다 쌀을 놓고 사라진다고? 그놈 아는 뺐으면 뺐었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 걸 알잖아. 사람들은 수군거리면서도 매일 아침 문 앞을 확인했고 바구니가 놓여있는 집은 그날이 가족의 잔칫날이었습니다. 또한 다른 이들은 바구니가 마루에 놓여있는 것을 보고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파가 새벽녘 일찍 눈을 떠 마루에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슬 내린 마당이 채 마르기 전 누군가 집 앞을 서성이다 돌아서려는 그림자를 발견하고야 말았죠. 그 순간 노파의 눈은 번뜩였습니다. 얼굴을 복면으로 가린 사내, 그 모습은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노파가 조용히 부르듯 말했습니다. 거기 누구 있어? 복덕이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잠시 시선이 마주쳤고 그는 본능적으로 얼굴을 돌리며 도망쳤습니다. 허둥지둥 발을 헛디뎌 거의 넘어진 채로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하지만 노파는 그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어디서 봤는가 했더니만 손주쌀 이야기하며 울던 내 말을 끝까지 못 들은 척하던 그 못된 놈의 자식 복쥐잖아. 그날 이후 노파는 마을 사람들에게 쌀을 나누어주고 다니는 사내가 복덕이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노망이 났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당연하게도 그들이 생각하는 복덕이는 절대 그럴 위인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 새로 들어온 아점마는 노파의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그러고는 왜 복덕이가 사람들에게 몰래 쌀을 나눠주고 다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하여 그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오래된 장부를 뒤지다가 이상한 기록들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름년마다 과다하게 부과된 세금, 압수된 물품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는 정갈했으나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무겁고 참담한 것이었죠. 아주 쥐새끼 같은 놈이었구나. 중간에서 이렇게나 해쳐먹다니. 새로운 아전은 이 사실을 사또에게 알렸고 며칠 뒤 최복덕은 관아에 불려갔습니다. 그는 그동안 착한 일을 한 탓인지 코가 원래대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복덕이가 고개를 숙인 채로 끌려 나오자 누군가는 침을 뱉었고 누군가는 험한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그 장면을 가만히 지켜보던 사또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믿고 모든 일을 맡긴 것으로 안다. 한데 이 장부 안에 들어있는 기록들은 참으로 참담하기 이를 데가 없구나. 최복덕, 이 장부에 적혀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이냐? 예, 사실입니다. 이제 와서 어찌 그것에 대해 변명하겠습니까? 제가 백성의 재물을 탐하고 그들의 고통을 외면했으니 그 죄값은 달게 받겠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딱 이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구나. 그래, 알겠다. 내가 국고를 중간에서 횡령한 죄를 인정하니 판결을 내리겠다. 그 순간 마당 한쪽에서 한 노파가 몸을 덜덜 떨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복덕이 예전에 쫓아냈던 노파였습니다. 잠시 말씀드릴 것이 있사옵니다. 사또 나으리. 사또가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길래 막 판결을 내리려는 찰나에 끼어드는 것이냐? 혹시라도 별일 아니라면 경을 칠 터이니 잘 생각하고 말하거라. 노파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분명 예전 아전은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응당 그 벌을 받아야 마땅하고요. 하지만 요즘에 쌀을 나눠주고 다니는 도깨비, 밤마다 쌀을 놓고 다닌다는 사람이 바로 저 복덕이입니다.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순간 장내가 웅성거렸습니다. 그게 사실이렸다. 네, 분명한 사실입니다. 몇 달 전 제 손주를 먹일 쌀까지 저 이가 가져갔을 때 저는 끝까지 따라가서 그의 얼굴과 두 눈을 똑똑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쌀을 놓고 가는 복면 쓴 사내를 마주했을 때 전 단번에 그가 최복덕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얼굴을 가렸지만 그 안에서 새어나오는 눈을, 그 눈빛을 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쌀 우리도 받았는데 정말 그 못된 복지놈이 놓고 간 거라고? 아니 그게 말이 돼? 저 노파 노망난 것 아니야? 아니, 말도 안 돼.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코가 매우 긴 도깨비 같은 형상을 하고 있었다는데 저 복지놈은 코가 길기는커녕 딱 보통이잖아. 저 뭔가 잘못한 것이 틀림없어. 사또가 눈을 가늘게 뜨고 복덕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흰 천으로 얼굴을 감싼 도깨비 같은 형태였다 들었다. 코가 매우 길어서 사람들이 도깨비라 착각한 것이었지. 한데 봐봐라. 내 코는 보통 사람들의 코와 같지 않느냐? 그러자 복덕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도깨비를 만난 이야기를 해봤자 믿지 않으실 걸로 압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겨봤자 제 처지만 난처해지니 그자들을 만났을 때부터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복덕은 사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이 얼굴을 가렸던 복면과 쌀을 나눠줄 때 썼던 바구니가 있는 곳을 말했습니다. 사또는 급히 사람을 시켜 그것들을 가져오라 말했고 그것들이 도착하자마자 복덕이에게 복면을 씌우고 쌀바구니를 들라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모습을 먼 발치에서 어렴풋이 봤던 사람들은 각자 탄식을 하며 놀랐습니다. 맞네, 맞아. 저 어정쩡한 자세하며 바구니를 들고 있는 부자연스러운 모습. 멀리서 봤던 흰색 도깨비의 모습과 똑같네. 똑같아. 그제서야 모든 사정을 알게 된 사또는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마당에는 낮은 숨소리만이 울려 퍼졌죠. 사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죄는 덮을 수 없으나 속죄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법이지. 최복덕, 너의 죄는 무겁고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으나 내가 보인 자매의 행동 또한 진심이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구나. 사또는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자금 횡령과 이중장부 등의 벌로 최복덕의 관직은 박탈하겠다.
다만 그가 보인 자매의 행동으로 보아 이 형벌에 1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두겠다. 그러니 앞으로 1년 동안 관아에서 무급으로 일을 하며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마을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도록 하거라.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끝나면 그때 다시 너의 죄를 묻도록 하겠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술렁이었지만 곧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덕은 깊게 머리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마을 사람들에게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마음을 열었습니다. 최복덕은 이제 복쥐가 아닌 복선생으로 불렸습니다. 그는 관아에서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글을 가르쳤고 아이들은 그의 이름을 따서 붓글씨를 연습했습니다. 그로부터 수년이 흘렀습니다. 그는 그동안 마을 사람들을 위해 많은 일들을 행하였고 그것을 본 사또에 의해 예전처럼 다시 아전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아전으로 돌아갔어도 예전 일들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이들을 위해 서당을 운영했고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서신도 대신 써줬으며 상소문을 올리는 이들을 대신해 자신이 직접 작성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르면서 그의 이마엔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는 하얗게 새어갔죠. 하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그를 복선생이라 불렀고 그는 아이들이 쓴 글씨첩을 모아 다락에 고이 간직했습니다. 어느 봄날 복덕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은 무척이나 높고 푸르렀죠. 그날 밤에 도깨비는 나를 혼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 온 것이었나 보다. 그리고 몇 달 후 그는 아이들에게 마지막 수업을 하고 서당문을 닫았습니다. 복덕이 숨을 거둔 것은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평소처럼 마당에서 풀을 뽑다 문득 앉아 숨을 고르더니 고요히 눈을 감은 채 떠난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기리기 위해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그런데 장례 마지막 날 밤 묘지 앞에서 기이한 장면을 보았다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무서워 보이는 사내가 외눈을 번뜩이며 그의 무덤 앞에 앉아서 술잔을 기울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그가 예전에 했던 말들이 진짜였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상 야담설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